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권세 높은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대문은 웬만한 관청보다 웅장했지요. 그 집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부산히 움직였는데 그 중에 복연이라는 18살 여종이 있었습니다. 복연은 13살에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고 어머니마저 굶주림의 힘을 잃자 복연은 쌀 몇 섬에 이 집 대문을 들어섰지요. 5해가 흘렀건만 여전히 그녀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빨고 밥상을 나르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연아, 도련님 새숨을 갖다 드려라. 네, 주모님. 아침이면 주방 주모의 호통 소리에 복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슬이 맺힌 새벽길을 걸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연 도련님의 방 앞에 놓고 오는 것이 그녀의 첫 일과였지요. 도련님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반집 규율이 엄했고 여종이 감히 도련님을 올려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뒤뜰 탐민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내가 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인가 했으나 자세히 보니 이연 도련님이었습니다. 저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지 곁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고 더위 때문인지 도포가 헐렁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복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눈길은 이미 도련님의 모습을 훑어버렸지요. 얼굴이 고왔고 코가 오뚝했으며 입술은 붉게 익은 앵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헐거워진 도포 틈으로 보이는 속옷이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은근히 드러난 그것은 마치 방망이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런 분도 사내이긴 하구나. 주줍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이연 도련님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복연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달아났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복연의 눈길은 자꾸만 도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연아, 어디 정신이 팔렸느냐? 엎지른 물을 어서 닦아라. 주모의 호통에 복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낮은 여종일 뿐 도련님은 고귀한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둘 사이에 어떤 접점도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 금지된 영역일수록 더욱 그곳을 헤매게 마련이었습니다. 복연의 유일한 쉼터는 뒷마당 우물 옆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그곳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날 밤도 복연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에 비치자 문득 낮에 본 도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에구, 이게 무슨 생각이람. 차라리 잠을 자야겠구나. 그러나 복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련님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도련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만 꿈속에서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연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도련님의 방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느려졌고 도련님의 옷을 빨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복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험한 불씨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한양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지요. 어느 낮 복연은 도련님 방 앞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을 숙여보니 도련님의 비녀였습니다. 아마도 도련님이 머리를 매만지다 떨어뜨린 것 같았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돌려드리자니 감히 도련님 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하인을 통해 전하자니 왠지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데 방문이 열리며 이연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네가 우물가에서 본 여종이로구나. 복연은 놀라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이 몸을 숙여 비녀를 집어들었지요. 그 순간 둘의 손이 스쳤고 복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봄날의 첫 번개가 내리친 듯한 느낌이었지요. 이건 도련님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 어머님께서 주신 것인데 소중한 물건이니라. 네가 찾아주어 고맙구나. 이연 도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복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지요. 복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복연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복연. 좋은 이름이구나. 그 말을 남기고 도련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목소리는 봄날의 따스한 바람처럼 복연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부터 복연은 밤마다 도련님을 꿈꾸었습니다. 금지된 꿈이었지만 그 꿈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복연은 깨어나길 원치 않았지요. 양반과 천민, 이 엄격한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연의 마음은 이미 그 금지된 담장을 넘어 도련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복연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도련님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감정의 불씨가 어떤 화마를 몰고 올지 그때의 복연은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금기의 문턱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조금씩 얽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활쏘기를 연습하며 저녁이면 거문고 소리에 잠겨 지내곤 했지요. 양반가의 자제로서 완벽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가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어딘가 먼 곳을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도련님, 오늘 아침 진지는 어떠셨습니까? 복연은 이연 도련님의 빈 밥상을 치우러 들어가면서 조실스레 물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감히 말을 걸지 못했을 테지만 그날 이후로 복연의 가슴속엔 작은 용기가 자라고 있었지요. 괜찮았다. 너는 아침을 먹었느냐? 이연 도련님의 뜻밖의 질문에 복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천한 여종의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소녀는 주방에서 남은 것을 먹었사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도련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고 복연의 가슴은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 눈밭에 핀 매화 한 송이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지요. 복연은 급히 상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연에게는 이연 도련님의 손끝, 목선, 숨소리조차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도련님이 지나가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빠졌고 빨래를 널다가도 도련님의 옷을 만지면 얼굴이 붉어졌지요.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다가 도련님과 마주쳤는데 그만 물동이를 놓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이연 도련님이 몸을 숙여 물동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의 손등이 복연의 손을 스쳤고 복연은 마치 뜨거운 불씨에 데인 듯 손을 움츠렸지요. 도련님도 잠시 놀란 듯 손을 멈추었다가 이내 물동이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천만에 무거우면 조금만 담아 여러 번 나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복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이 있는 눈빛이었지요. 복연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이 가까이 오면 복연은 숨이 막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도포 속으로 그날 본 방망이가 자꾸만 아른거렸지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만 밤마다 도련님의 꿈을 꾸며 뒤척이다 보니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움, 아니 사랑이었지요. 이 마음은 죄악이로다. 도련님과 나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복연은 매일 밤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이치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일수록 더욱 강하게 피어나는 법이지요. 복연은 도련님의 방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고 도련님의 옷을 정리할 때면 그 옷에서 나는 향기에 취해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연 도련님 또한 복연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고개를 들지 않던 도련님이 복연이 지나갈 때면 슬쩍 눈길을 주었고 복연이 차를 내오면 평소보다 오래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도련님은 복연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연아, 내 서책 중에 춘향전이란 책이 있느냐? 어제까지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찾을 수 없구나. 춘향전이라 양반 도련님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던가요? 도련님이 왜 하필 그런 책을 찾으시는지 복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펴보겠사옵니다. 도련님. 복연은 도련님의 서가를 정리하며 춘향전을 찾았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 도련님께 전해드렸지요. 그때 도련님의 손가락이 복연의 손을 스쳤고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고맙.
이연 도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으나 뒤에서 도련님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도련님은 종종 복연을 불러 책을 찾아달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의 손이 스치고 눈빛이 마주치고 가슴이 뛰었지요. 왜 자꾸 저 여종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가. 이연 도련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예법의 엄격한 양반가의 자제로서 여종을 향한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지요. 그러나 복연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마음씨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복연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고 낮에도 책을 읽다 문득 복연의 얼굴이 떠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여름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해는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연은 도련님 방 앞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도련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걱정이 된 복연은 감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마음 어찌해야 하는가. 아버님이 아시면 온 가문이 발칵 뒤집힐 텐데. 도련님의 고뇌의 찬 목소리에 복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기에 더욱 괴로웠지요. 복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둘 모두에게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참으로 고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그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었지요. 복연은 매일 밤 우물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고 이연 도련님은 방 안에서 촛불을 켜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복연은 주방에서 일하다 도련님의 밥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하인이 하던 일이었으나 그 하인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고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방문을 열자 도련님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복연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놓고 물러서려 했지만 도련님이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복연아, 잠시 앉아보겠느냐? 엄청난 실례임을 알면서도 복연은 도련님의 말씀에 방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잠시 말없이 복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 뜻밖의 질문에 복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감히 소녀가 도련님을 어찌 생각하오리까? 도련님은 높으신 양반이시고 소녀는 미천한 종일 뿐이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내와 여인으로서 내 마음을 묻는 것이다. 복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지요. 복연은 감히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그 마음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마음은 그래, 알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도련님의 말에 복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도련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또한 그 마음이 가져올 불행도 예감했습니다. 가거라. 누가 볼라.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급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가다듬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행복으로 이어질지 불행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연과 이연 도련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으나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이 지나갈 때면 복연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꼬리로 그를 따라갔고 복연이 물건을 건넬 때면 도련님은 일부러 그녀의 손을 스치곤 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7월 보름,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주인들이 잠든 시간, 복연은 평소처럼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담 너머로 이연 도련님의 방에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도련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니 복연은 문득 궁금증이 일었지요. 잠시만 보고 올 테야. 들키지만 않는다면.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며 복연은 발소리를 죽여 도련님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조심스레 걷다가 마침내 도련님 방 창호지 앞에 이르렀지요. 촛불이 켜져 있어 방 안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복연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연 도련님은 호치부를 덮은 채 누워 계셨는데 무더운 날씨 탓인지 윗도리를 벗고 계셨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어우러져 도련님의 맨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옥으로 빚은 듯 하얗고 매끄러웠지요. 아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복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도련님의 맨가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이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다시금 그 방망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복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두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이건 죄야. 아주 큰 죄야. 근데 복연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든 듯한, 그러나 그 뜨거움이 고통이 아닌 달콤한 열기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복연은 문틈에 얼굴을 바짝 대고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복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깜짝 놀란 복연은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부엌머슴 길수가 서 있었지요. 길수는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머슴으로 날씬한 몸에 눈매가 날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하여 복연과 별 교류가 없었지만 가끔 그의 눈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복연은 느끼고 있었지요. 길수 씨. 이게 아니라 쉿.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으면 큰일 날라. 길수는 복연의 팔을 잡아 끌고 담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고 이 일이 주인 어른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벌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냐? 뜻밖의 말에 복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요. 난 몰랐어요. 미안해요. 5년이야. 네가 이 집에 온 지 5년. 그때부터 난 널 지켜봤어. 길수의 고백에 복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도련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도련님을? 네가 그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텐데. 길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복연아, 눈을 떠라. 도련님과 너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양반과 천미는 하늘과 땅이야.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짓을? 길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복연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복연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 줄게. 하지만 다음부턴 장담 못해. 길수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도련님을 훔쳐본 죄책감, 길수에게 들킨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의 모습을 본 후 느낀 그 이상한 열기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련님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길수의 경고가 맴돌았지요. 복연은 자신의 처지를 통감했습니다.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양반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점화된 사랑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복연은 평소와 같이 일을 했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이연 도련님을 마주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려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지요. 복연아, 너 요즘 왜 그리 정신이 없느냐? 어디 아프냐? 주방 주모가 물었을 때 복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이었으니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이면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몰래 훔쳐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도련님의 모습에 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매번 길수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연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은 빨래를 마당에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담 너머로 도련님과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려왔지요. 이연아, 내 혼사를 정했다. 다음 달 초하루에 윤 판서 댁따님과 정훈식을 올리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복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혼사는 언젠가 정해질 것이며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막상 그 소식을 듣자 복연은 빨래를 든 손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복연아, 괜찮느냐? 옆에서 일하던 다른 여종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복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연은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도련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도련님은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실 테고 그러면 이 위험한 감정도 포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복연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요. 도련님은 붓을 놓고 한숨을 내쉬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누구냐? 밖에 있는 자? 복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련님이 문을 열고 나왔고 복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복연이 아니냐? 도련님, 죄송합니다. 소녀가 감히. 복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도련님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들어오너라. 떨리는 다리로 복연은 도련님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도련님의 방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으며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지요. 도련님은 문을 닫고 복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내 방을 훔쳐보고 있었지?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은 한숨을 쉬더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네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매일 밤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 뜻밖의 고백에 복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복연의 가슴은 기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지요. 소녀가 감히 도련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이 벌하실 큰 죄악이옵니다. 하오나, 아니다. 하늘이 정한 신분의 벽이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겠느냐.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또한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기도 했지요. 이제 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명백했고 그 마음이 가져올 위험 또한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혼사가 알고 있다. 내달이면 정훈식을 올린다고 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연은 급히 몸을 숨기려 했고 도련님은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다행히 지나가는 하인이었는지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지요. 가거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위험하다.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도련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내일 밤 다시 오겠느냐? 그 말에 복연은 뜨거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복연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가고 싶었지요. 그렇게 복연은 방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돌아보니 어둠 속에 길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복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길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비가 내리려는 찰나였지요. 집안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하인들조차 처마 밑에 모여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복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담을 넘었습니다. 어제 도련님과의 약속,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만 기다렸지요. 주방 일을 하면서도, 빨래를 빨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도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떨리는 손으로 복연은 도련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순간이 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본다면?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복연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떨어지던 빗방울이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로 바뀌었지요. 복연은 허둥지둥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에 옷이 젖어 몸이 떨려왔지요. 그 순간 도련님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다 젖겠다. 이은 도련님의 목소리에 복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방문을 열어본 것일까요? 복연은 잠시 망설이다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촛불로 밝혀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련님은 문을 닫고 복연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구나. 이것을 걸쳐라. 도련님은 자신의 겉옷을 복연에게 건넸습니다. 복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니옵니다, 도련님. 소녀가 감히 도련님 옷을 말 거라. 오늘만은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복연에게 다가와 직접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얽혔고 복연은 도련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복연이 고개를 들자 도련님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달빛 같은 그의 피부, 깊은 산속 호수 같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물든 입술. 복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연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오느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련님의 고백에 복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대신 그녀는 도련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소녀도 도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듯합니다. 도련님은 복연의 손을 마주 잡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연못에 봄바람이 불어오듯 두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렸지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신분의 벽, 예법의 구속,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복연의 손이 조심스레 도련님의 팔을 훑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을 스치듯 가볍게.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도 복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날의 미풍처럼 부드러웠고 복연은 그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복연아, 네가 내게 이런 감정을 일으킬 줄 몰랐다. 처음 너를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로 향했던 것 같다. 도련님의 말에 복연의 가슴은 꽃봉오리가 터지듯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지요. 도련님의 입술이 복연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복연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온몸이 떨렸고 도련님은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지요. 두 사람의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갈증을 해소하듯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탐했지요. 도련님, 이것이 꿈이 아닌지요? 복연의 물음에 도련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달빛처럼 환했고 복연의 가슴 깊숙한 곳을 밝혀주었지요.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도련님의 손이 복연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비단 위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고 복연은 그 손길 아래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복연의 옷이 천천히 풀어지고 도련님의 도포도 벗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맨살이 마주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이런 경험이 없사옵니다. 수줍어하는 복연에게 도련님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함께 배워가자.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아팠지만 이내 달콤한 열기가 복연의 몸을 감쌌지요.
그녀는 도련님의 어깨를 꼭 붙잡았고 도련님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춰지고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었지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쳤고 가끔 번개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들의 세계는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신분도 예법도 가문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 밤 방망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강인한 사내다움은 복연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복연의 부드러운 여인다움은 도련님을 황홀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하고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도련님,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한참 후 복연은 도련님의 가슴에 기대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염려 말 거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오나 도련님, 혼사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안심하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랑. 그러나 그 위험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새벽이 오기 전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도련님은 복연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지요. 내일 밤에도 올 수 있겠느냐? 도련님의 질문에 복연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도련님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으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만나고 싶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 오늘 밤은 내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 복연은 조심스레 방을 나와 담을 넘어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안개 낀 마당 한 구석에서 길수의 어둡고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복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복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움직임마다 춤을 추는 듯한 가벼움이 있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길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복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복연아, 잠깐 이리 오너라. 주방 일을 마친 후 길수가 복연을 불렀습니다. 복연은 마지못해 그를 따라 마당 뒤편으로 갔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길수씨? 어젯밤 어디 갔었느냐? 길수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복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지요. 그저 잠을 이루지 못해 마당을 거닐다 비를 만나. 거짓말 마라. 네가 도련님 방에 들어간 것을 내가 보았다. 길수의 분노에 찬 외침에 복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길수에게 애원했지요. 제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 이니 늦었다. 너와 도련님은 선을 넘었어.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큰 죄악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느냐? 길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연은 무릎을 꿇고 길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길수 씨,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길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복연은 이미 도련님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이제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나는 널 정말 사랑했다. 5년 동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어.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날 바라보지 않았지.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복연은 그제야 길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가슴은 단 하루 만에 도련님의 것이 되어버렸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길수 씨. 미안하다고? 그게 다냐? 길수는 복연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지요. 복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길수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지요. 길수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도련님은 물론 자신도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복연은 괴로워하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하루 만에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여종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된 여인의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방에 계시지 않았지요.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서재에 가셨다 합니다. 복연은 실망한 채 돌아서는데 문득 방 안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그것은 복연에게 쓴 편지였지요. 내 사랑하는 복연에게 나는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떳떳하게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밤 꼭 와주기를. 복연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도련님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연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이었지요. 그러나 그 밤 복연이 도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사랑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연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도련님의 아침상을 들고 그의 방을 찾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련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장은 그냥 두고 가거라.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복연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련님의 말씀처럼 꿈이었던 걸까요? 복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무슨 잘못을? 지금은 가거라. 나중에 이야기하자.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도련님의 뜻에 따라 방을 나섰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도련님은 복연을 피했습니다. 마주칠 때면 고개를 돌리고 복연이 다가오면 다른 길로 가버렸지요. 마치 그 뜨거웠던 밤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복연의 몸과 마음은 이미 도련님의 것이 되어버렸기에 그녀는 변해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붉은 연지를 살짝 입술에 발랐고 조심스레 여종의 옷을 고쳐 입어 허리선을 살짝 그려냈지요. 머리도 평소보다 정갈하게 빗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나비가 된 듯한 변화였지요. 복연이 아니냐? 요즘 왜 그리 달라 보이느냐? 주방 주모가 물었을 때 복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자신을 다시 봐주길 바랐고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도련님은 여전히 그녀를 피했고 복연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장터에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복연은 주방 주모를 따라 장을 보러 한양 저작거리로 나갔지요. 인파 속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누군가 복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복연이지? 뒤돌아보니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2명의 몸종이 시중 들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윤씨 아씨, 이언 도련님의 약혼녀였습니다. 소녀가 복연이 옵니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말이 있다. 윤씨 아씨의 명령에 복연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씨 아씨를 따라 장터 뒤편의 조용한 골목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윤씨 아씨는 차갑게 복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넌 아무것도 없어. 그의 곁에 설 자격도 이름도 핏줄도 없어. 윤씨 아씨의 말에 복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련님이 말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목격한 것일까요? 윤 아씨마님, 소녀는 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감히 천안종 주제에 도련님을 유혹하다니. 윤씨 아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웅크렸지요.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련님 곁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또 그런 짓을 한다면 내 어미가 산다는 남쪽 마을에 불이 날지도 모르지. 윤씨 아씨의 협박에 복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남쪽 산골에 살고 있었고 복연이 간간히 보내는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윤씨 아씨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지 복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느냐? 내일부터 네가 다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도련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리 알 거라.
윤 씨, 아 씨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몸종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지요. 도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복연은 주방 주모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연의 방 앞에는 이미 길수가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봤다. 너는 이제 끝이야. 길수의 말에 복연은 멈춰섰습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미 짐작이 갔지요. 길수 씨, 제발 이미 늦었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줬는데 넌 도련님을 만나러 또 갔지. 그날 밤 비 내리는데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복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길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복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고 복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길수 씨,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단지 뭐 도련님만 사랑한다? 그럼 난 뭐지? 5년 동안 널 지켜본 나는 뭐냐고. 길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복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복연은 아픔의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하인들이 달려왔고 길수는 어쩔 수 없이 복연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까지 대답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길수는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지요. 윤 씨, 아 씨의 협박도 길수의 위협도 그리고 도련님의 냉담함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도련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도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 아 씨의 협박과 길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련님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요. 그러나 도련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복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을 살펴보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도련님이 복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복연에게 우리 사이의 일은 큰 잘못이었다. 나는 양반가의 자제이고 너는 종이다. 이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알았어야 했다. 더구나 나는 곧 혼례를 올릴 사람, 부디 나를 잊고 내 삶을 살아다오. 미안하다. 복연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그날 밤의 뜨거운 사랑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복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연은 마루 아래에서 도련님과 그의 아버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연아, 윤 판서의 딸과 혼인하면 우리 가문은 더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가문을 위해 이혼사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복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피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압력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이 복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련님은 결국 가문을 선택했고 그녀는 버려졌으니까요. 복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도련님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길수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녀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이 한양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의 수렁거림처럼 집안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복연이 지나가면 급히 말을 멈추곤 했지요. 복연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만 차마 무슨 일인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는가? 도련님이 여종을 품었다는구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하지만 길수가 그러는데 밤마다 방망이 소리가 들렸다나 뭐라나. 소곤소곤 퍼지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길수는 어제의 협박을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복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이연 도련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안채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마침내 주방 주모가 복연을 불렀습니다. 복연아, 큰일 났다.
너 큰 방으로 들어가 보아라. 어르신들이 너를 찾으신다. 주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요. 모든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도련님과의 관계, 그 금지된 사랑이 주모님, 소녀가 말하지 말 거라. 어서 가보아라.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시면 더 화가 나실 테니. 복연은 떨리는 다리로 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형벌일 테지요. 하지만 그래도 도련님과의 짧았던 사랑이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무거운 목소리에 복연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도련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지요. 모두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편에는 길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회한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내 놈이 복연이냐? 도련님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네, 어르신, 제가 복연이옵니다. 감히 천안종 주제에 도련님을 유혹하느냐? 그 말에 복연은 고개를 들어 반박하려 했습니다.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지요. 복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이연 도련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일은 내 놈은 물러가 있거라. 내 처신이 이게 뭐냐?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버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이연 도련님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복연 앞으로 나아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복연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건 제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지요. 사실 저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입니다. 본디 이 집안의 적통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 이연 도련님이 적자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이연아, 네가 무슨...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연 도련님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나 도련님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던 그 진실을 이제는 말씀드릴 때가 되었사옵니다. 저는 평생 이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적자가 아니기에 늘 사랑에 목말랐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나 복연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말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큰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다른 어른들은 당혹감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윤씨, 아씨가 서 있었습니다. 윤씨, 아씨. 이연 도련님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아씨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모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고하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윤씨, 아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방을 나갔지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아, 네가 정말 이 여종을 선택한다면 가문에서 내 이름을 지울 것이다. 네가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테고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지요. 이연 도련님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있던 복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도련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녀는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그저 이연일 뿐이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복연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길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천한 여종 때문에 가문을 등지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복연이 도련님을 유혹한 것이 분명합니다. 길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질투와 집착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연 도련님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내 마음은 이해한다. 너도 복연을 사랑했겠지.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도련님의 침착한 말에 길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방을 뛰쳐나갔지요. 복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이연 도련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모두 물러가거라. 우리 가문의 일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도련님의 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방을 나가고 오직 가문의 어른들만 남았지요. 이연 도련님과 복연은 마당으로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제 가문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복연아, 두렵지 않으냐? 도련님이 복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세상의 모든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결과를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한양의 하늘은 맑았지만 이연의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친 후처럼 적막했습니다. 가문의 결정은 신속했지요. 이연은 가문에서 제명되었고 복연은 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게 해주십시오. 제 방에 있는 책들과 몇 가지 물건만. 이연의 요청에 아버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가문의 체면과 명예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양반가의 룰이었지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친모가 아니라 아버님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그를 키워주신 분이었지요. 아버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말아라. 이연은 복연에게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방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지요. 들어오너라. 문을 열자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연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이연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단다. 다만 내 선택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걱정이구나. 어머님, 세상은 냉혹하다.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나면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고난뿐일 것이다. 그래도 네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의 행복을 빌어주마. 어머님의 눈에 맺힌 이슬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님의 손을 잡았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가끔은 소식을 전해다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방을 나왔지요. 복연은 마당 한쪽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도련? 아니, 이연 도련. 복연은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도련님이라 부르려다 황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도련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그저 이연이라 불러다오. 그럴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이제 나는 양반이 아니다. 가문에서 쫓겨난 그저 평범한 사내일 뿐이지. 이연의 말에 복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도련, 이연 도련,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소녀 때문에 이렇게 되셔서 후회.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연의 눈빛은 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연은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이연은 몇 권의 책과 부모님이 주신 유품, 그리고 몇 벌의 옷을 챙겼고, 복연은 어머니가 준 비녀와 몇 안 되는 자신의 소지품을 보자기에 쌌지요.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복연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하인들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그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지요. 복연아, 주방 주모가 다가와 복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복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너희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주모님, 감사합니다. 복연은 눈물을 참으며 주모를 껴안았습니다. 주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늙은 하인이 이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남쪽으로 갈 생각이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련님. 하인의 간절한 바람에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지만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경하는 도련님으로 남아 있었지요. 이연과 복연은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돌아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연 도련, 그 방망이로 어찌 앞으로 살겠습니까? 한참을 걸은 후 복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연은 글을 읽고 시를 짓는 도련님이었고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았지요. 이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방망이로 차라도 덮고 장작도 패야지요. 내가 비록 양반이었지만 책 속에서 세상 만사를 배웠답니다. 남쪽에 가면 작은 찻집을 열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 말이오. 찻집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 옵니다. 복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일에 익숙했기에 찻집을 운영하는 것은 그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복연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신분의 벽도 가문의 구속도 없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내 이연 도련, 소녀, 아니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연은 더 이상 자신을 소녀라 낮추어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연의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지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서로를 선택한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의 작은 항구 마을, 바람에 소금 내음이 실려오는 곳에 작은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망이 찻집이라는 이름을 탄 이 집은 개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차맛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인장 부부의 사연이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겠군요. 장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 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주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연이었지요. 2년 전 한양을 떠나온 복연은 이제 당당한 찻집 여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말끔하게 쪽을 찌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러게 말일세. 오늘은 내가 장작을 더 팰 테니 자네는 차 준비를 해두게. 이연은 이제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근육이 붙은 데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든든한 찻집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매일 아침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차를 덮는 일을 하면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방망이 찻집 주인장, 차 한 잔 주시게. 문을 열고 마을 어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오늘은 새로 덕근 녹차가 나왔습니다. 오, 그거 좋구만. 자네 덕근 차는 항상 향이 좋아. 이연은 솜씨 좋게 차를 우려 어르신께 대접했습니다. 한양에서 글만 읽던 도련님이 이제는 손끝으로 차를 덮고 우리는 솜씨가 뛰어난 차 장인이 되어 있었지요.
참, 이 찻집 이름이 왜 방망이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르신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찻집을 찾는 많은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지요. 이연과 복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어르신. 다만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것이라고만 말씀드리지요. 이연의 답변에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것은 오직 이연과 복연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찻집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복연은 차를 내고 이연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들의 삶은 한양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벽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이연과 복연은 찻집 뒷뜰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이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양의 양반 생활을 버리고 복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네. 오히려 이 삶이 내게는 더 맞는 것 같아. 글만 읽던 나에게 이제는 두 손으로 일하는 기쁨이 있으니 말일세.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제가 도련님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복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연은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지요. 자네는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해주었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가문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 이연의 말에 복연은 안심하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년 전 한양을 떠날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지요. 이제 들어가세.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연은 복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이연은 복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장작을 너무 많이 패서 어깨가 결리는구먼. 복연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지요. 이리 누우세요. 제가 어깨를 풀어드릴게요. 이연은 이불 위에 누웠고 복연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이연에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아, 이거 참 시원하구먼. 이연은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지요. 자네 덕분에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네. 복연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곧 이연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장작을 패는 도끼 소리처럼 힘차게 울렸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연과 복연은 서로의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누었지요. 툭, 퍽, 퍽 침대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그만 패셔도. 복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지요. 복연아, 내가 패고 싶은 건 장작만이 아닐세. 그 말에 복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연의 목을 감싸 안으며 대답했지요. 그래요. 내 삶을 깨운 그 방망이 지금은 내 마음까지 두드리니. 그들의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높은 담벼락 너머 금지된 사랑은 이제 남해의 별빛 아래 자유로운 사랑이 되었지요. 아침이 밝아오자 이연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툭, 퍽, 퍽 그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복연은 아침차를 준비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망이 찻집은 문을 엽니다. 이연이 크게 외쳤고 복연은 미소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그렇게 도련님의 방망이는 복연의 삶을 깨웠고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남해의 바닷가,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방망이 찻집을 찾아와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 방망이의 진짜 의미는 오직 이연과 복연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골짜기에 한 초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만복이는 어린 시절부터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사내였지요. 키는 남들보다 훌쩍 크고 얼굴은 거칠었으나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만복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약초가 푸르게 자라났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산과 통했기 때문이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요. 산 신령이 점지해준 사람일세. 그 사내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흐른다네. 그날도 만복이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산속 깊은 곳으로 약초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구니 하나와 낡은 호미만을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그의 발끝에서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숲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번져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그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무슨 약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보기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로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나무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사슴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누가 이런 곳에 덫을 놓아두었단 말이오? 만보기는 얼른 사슴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듯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말 거라. 내가 너를 구해주마. 사슴은 처음에는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만보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점차 진정되었지요. 만보기는 조심스럽게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같은 쇠덫이 사슴의 앞다리를 물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 지났더라면 다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참으렴. 아프겠지만 조금만 견디거라. 만보기는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리고 사슴의 다리를 조심스레 빼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사슴의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요. 만보기는 주머니에서 몇 가지 약초를 꺼내 빠르게 씹어 진액을 내고 그것을 사슴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묶어둔 천을 찢어 다리를 감싸주었지요. 이제 괜찮을 게야. 며칠만 쉬면 나을 것이니 조심하여 살 거라. 만보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숲속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수풀 소리와 함께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놀란 눈으로 만보기 앞으로 뛰어나왔지요. 토끼의 온몸은 떨림으로 가득했고 그 뒤로 멀리서 맹수의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보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토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 봐라. 오늘은 약초보다 생명을 만나는 날이구나. 만보기는 토끼를 한 손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슴을 부축하여 더 깊은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슴은 처음에는 절뚝거렸지만 이내 만보기의 보살핌에 점차 걸음을 제대로 떼기 시작했지요. 새 생명은 그렇게 한참을 이동하여 맹수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너희들도 살아있다는 게 고맙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며 살아다오. 만보기의 말에 사슴과 토끼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토끼는 까만 눈동자로 만보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슴은 한 번 더 머리를 숙여 인사하듯 만보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고 토끼도 몇 번 깡충거리며 뒤를 따랐지요. 만보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두 동물이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어디선가 산새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만보기는 다시 약초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지요. 그의 바구니는 벌써 절반이나 차 있었고 해도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보기는 날이 저물기 전에 자신의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초막 안, 만보기는 오늘 찾은 약초들을 정성스레 다듬고 말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깊이를 알려주었지요. 만보기는 문득 오늘 만난 사슴과 토끼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구나. 그날 밤, 만보기는 꿈속에서 하얀 토끼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만보기는 평소와 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날의 만남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빗방울은 후두둑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했지요. 만보기는 비를 피해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였으나 산에서 자란 만보기에게 날씨의 변화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그의 귀에 문득 강물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비가 이리 세차니 강물이 불어날 텐데 만복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위 아래를 벗어나 강가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요. 그러나 만복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과연 강물은 이미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엔 발목까지도 차지 않던 물이 이제는 무릎을 넘어설 정도로 깊어졌고 물살도 거셌지요. 그때였습니다. 만복이의 눈에 강물 위에 떠내려오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지요. 한 여인이 강물에 휩쓸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물속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외침에 만복이는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온몸을 덮쳤고 거센 물살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요. 그러나 만복이는 강인한 팔다리로 물살을 가르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잡으세요. 제 손을. 만복이가 손을 뻗자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만복이는 여인의 손을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강가로 헤엄쳤지요. 그의 온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은 강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여인을 안고 강가의 평평한 바위 위에 눕혔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떨리는 입술은 푸른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만복이의 물음에 여인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검고 맑았지요. 여인은 잠시 만복이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에서 메아리치는 물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제 초막이 가까우니 그곳에서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복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지요. 초막에 도착한 만복이는 여인을 안으로 데려가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약초로 탕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이는 서둘러 불을 지피고 어제 캐온 약초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의 향기가 초막 안에 퍼지자 여인이 조금씩 안색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제 이름은 선홍이라고 합니다. 과부 신세라. 시댁에서 쫓겨나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던 중이었지요. 선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픈 그림자가 어렸지요. 그러다 비를 만나 길을 잃고 강을 건너려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선홍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만복이는 그제야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그릇에 약을 따랐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질 테니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은 만복입니다. 선홍은 감사의 눈빛으로 만복이를 바라보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약그릇에 닿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연꽃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였지요. 만복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저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홍의 말에 만복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분히 쉬다가 날이 개면 가시면 됩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초막 안에는 약초의 향기와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만복이는 선홍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문 앞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지요. 그날 밤 만복이는 간간히 선홍의 숨소리를 들으며 달이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홍은 초막에서 머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만복이는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지요. 선홍은 만복이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때로는 그가 산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왜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선홍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만복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지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에 산신령의 인도로 찾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산이 저를 키웠고 산에서 배우며 살아왔지요. 선홍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참 신기한 운명이네요. 마치 산이 당신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초막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선홍은 이미 만보기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었음을 그때 만보기는 알지 못했지요. 비가 그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선홍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음에도 초막을 떠나지 않았지요. 만보기도 그녀의 체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살던 초막에 누군가의 숨결이 함께하는 것이 새롭고 따스한 경험으로 다가왔지요. 오늘은 제가 음식을 준비할게요. 만복 씨는 약초를 캐러 다녀오세요. 그날 아침 선홍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생각해보니 이제 약초도 부족했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럼 해질녘에 돌아오겠습니다. 만복이가 산으로 향하자 선홍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만복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선홍은 초막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초막 안을 살피던 선홍은 바닥 밑에 숨겨진 작은 함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만보기가 정성껏 보관한 귀한 약재들이 들어있었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빛이 나는 산삼 몇 뿌리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선홍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함을 원래대로 닫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방 안곳곳에 놓았습니다. 이상한 향기가 서서히 초막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고 만보기는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초막에 다가서자 달콤하면서도 이상한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만보기가 초막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초막 안에는 작은 초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고 선홍은 평소와 다른 고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났고 붉게 물든 입술은 석류알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홍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달라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그녀가 준비한 음식이 작은 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술병도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겠지요. 만보기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막 안에 가득한 향기가 그의 정신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지요. 선홍은 그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맑은 빛깔의 술이 잔에 담기는 모습이 달빛이 호수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 신세라 변변한 대접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선홍의 말에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그의 혀끝을 자극했고 곧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졌지요. 선홍의 눈빛이 촛불 아래에서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만복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강물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선홍의 말이 흐려졌고 그녀의 손이 살며시 만보기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만보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라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 일일 뿐인데 만보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홍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만보기의 코끝에 스쳤고 그 순간 만보기의 이성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지요. 선홍의 입술이 만보기의 이마에 살포시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비가 대지에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밤 저를 외롭게 두지 말아주세요. 선홍의 속삭임에 만보기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산속의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겹쳐졌지요. 촛불은 점점 낮아지며 깜빡였고 초막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만보기와 선홍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강물이 만나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것과 같았지요. 만보기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정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선홍의 모든 것은 그에게 새로운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향기는 가장 귀한 약초보다 더 그를 취하게 했고 그녀의 속삭임은 가장 아름다운 산새의 노래보다 더 그의 귀를 매혹시켰지요. 동이 틀 무렵 만보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선홍이 고운 곡선을 그리며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숨결은 평온했고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선홍이 눈을 뜨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선홍은 만복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만복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선홍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만복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난 새로운 감정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약초차를 준비할게요. 당신에게 꼭 맛보게 하고 싶어요. 선홍이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지내던 자신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이요. 약초차의 향기가 초막 안에 퍼지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밝고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만복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거센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만복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묵직했고 정신이 흐릿했지요. 그가 몸을 일으키자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녘에 눈을 떠 산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선홍 씨. 만복이가 선홍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초막 안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녀가 밖에 나갔나 싶어 문을 열고 나가보았으나 초막 주변에도 선홍의 기척은 없었지요. 어디 갔을까? 만복이는 다시 초막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문득 바닥 밑에 숨겨둔 약재암이 생각났지요. 그는 서둘러 약재암이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약재암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만복이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약재암에는 그가 10년 넘게 모아온 귀한 약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00년 된 산삼은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었지요. 만복이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선홍의 모습과 사라진 약재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초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가 문을 열자 관군들이 초막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위험 있는 차림의 사또가 서 있었지요. 저자가 만복이냐? 사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요. 네, 소인이 만복입니다만 무슨 일로? 만복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또는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만복, 내 놈을 체포한다. 과부 선홍을 겁탈하고 귀한 약재를 훔친 죄로. 그 말에 만복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군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홍 씨는 제가 강물에서 구해냈고 훔친 것도 없습니다. 만복이의 항변에도 사또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선홍이 모든 것을 증언했다. 내 놈이 그녀를 강제로 초막에 데려와 감금하고 욕을 보였다고. 그리고 그녀의 약재를 훔쳤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선홍 씨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제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만복이의 말은 사또의 손짓으로 끊겼습니다. 내 놈의 변명은 필요 없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사또는 주머니에서 만복이의 약재함에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만복이가 산삼을 보관하던 주머니였지요. 이것은 선홍이 내 놈에게서 빼앗긴 것이라 했다. 게다가 내 놈의 초막에서 이상한 향이 나고 분명 사람을 홀리는 악한 술법을 부린 것이 틀림없다. 만복이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쳤습니다. 사또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데려가라. 곤장 30대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라. 관군들은 만복이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만복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자신의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만복이는 마을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인 만복, 과부를 겁탈하고 약재를 훔친 죄로 곤장 30대를 맞을지어다. 집장 사령의 외침과 함께 곤장이 만복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첫 대가 떨어지자 만보기의 온몸이 경직되었고 숨이 턱 막혔지요. 두 번째 곤장, 세 번째 곤장이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예리한 통증이 등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만보기는 이를 악물었지만 10대가 넘어가자 비명을 참을 수 없었지요. 아, 만보기의 비명이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 중에는 만보기에게 약초를 얻어 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만보기를 바라보았지요. 이럴 수가, 만보기가 그런 짓을. 하지만 선홍이 직접 증언했다는데 수상했어.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놈이라니. 곤장이 계속 떨어졌고 만보기의 등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30대를 모두 맞았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관군들은 그런 만보기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진 만보기는 오랜 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그의 온몸은 통증으로 가득했지요. 감옥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만보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홍이 왜 그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녀와 사또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감옥은 더욱 차가워졌고 만보기의 상처는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산속의 초막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 산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약초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지요. 선홍 씨. 왜? 만보기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감옥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보기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빛 아래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감옥 담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토끼는 만보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너는, 만보기는 자신이 구해준 그 하얀 토끼임을 직감했습니다. 토끼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작은 머리를 끄덕였고 잠시 후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만보기의 가슴 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지요. 누군가는 내 진실을 알고 있구나. 만보기는 그 생각을 붙잡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어둠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작은 희망만은 꺼트리지 않으려 했지요. 그렇게 그의 첫 번째 감옥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감옥에서의 날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보기의 등은 여전히 곤장의 상처로 아프고 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눕혀져 열이 오르내렸지요. 때때로 간수가 들여놓는 누런 물과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이 그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지요. 어찌 이런 일이. 만보기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선홍의 따스한 미소와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갑작스러운 배신,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선홍의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다정한 고백이 아니라 잔인한 예고였던 것일까요? 만보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의 탄식에 응답할 뿐이었지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작은 소리가 감옥 창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만보기가 고개를 돌리자 달빛 아래 하얀 토끼가 서 있었지요. 첫날 밤부터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토끼는 마치 만보기를 지켜보는 수호신 같았습니다. 네가 또 왔구나. 만보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끼는 작은 앞발로 창살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눈빛에는 사람의 것과 같은 지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너무 많은 기대겠지. 만보기의 말에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머물다가 다시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요. 만보기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지요.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사또는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또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셨다더군. 그것도 시퍼런 피를.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까맣게 변하셨다지. 감옥 밖에서 지나가는 관리들의 대화가 만보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사또의 병세는 만보기가 알고 있는 희귀한 독초에 중독된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독초의 이름은 청화독으로 산의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것이었지요. 청화독, 그건 신령의 숲에서만 자라는데 만보기가 중얼거렸을 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그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의관을 갖춘 사람들이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죄인 만복, 사또께서 너를 부르신다. 만보기는 혼란스러웠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관군들이 그를 에워싸고 사또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에 도착하자 저택안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이 오가고 하인들이 허둥지둥 약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사또의 침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사또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푸른빛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놈이 만보기냐? 사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만보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조인이 만보기입니다. 사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만보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독을 넣었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짓이지. 만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또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곧 기침을 하며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다가와 만보기를 살펴보았지요. 당신이 산에서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라 들었소. 사또의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소? 만보기는 잠시 사또를 관찰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화독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라는 독초입니다.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소. 우리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소. 하지만 그의 독재는 매우 희귀해서 만보기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백상갑이라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청화독의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상갑? 그것은 구하기 어려운 약초가 아니오?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희귀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창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왔지요. 대감마님. 창가에 무슨 일이냐? 말을 똑바로 하거라.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가에 희귀한 약초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모르겠으나 밖에는 하얀 토끼 발자국만 있습니다. 그 말에 만보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얀 토끼, 그가 구해준 그 토끼였을까요? 하인이 가져온 약초를 보자 과연 백상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건 백상갑이 맞습니다. 이걸로 사또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보기의 말에 의원들은 서둘러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보기는 그들에게 백상갑을 다리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의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약을 만들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는 그 약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의원들은 만보기의 지식에 감탄했고 사또의 신하들도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여전히 만보기를 의심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살렸다 해도 선홍을 겁탈한 죄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만보기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깨끗한 옷과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의 등 상처도 의원이 치료해 주었지요. 그날 밤 하얀 토끼가 또다시 창가에 나타났습니다. 고맙다. 작은 친구야. 네가 아니었다면. 만보기의 말에 토끼는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종이 쪽지를 창살 사이로 밀어넣었지요. 만보기는 놀라서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 힘을 내세요. 만보기는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체가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토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만보기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병이 나은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또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하인들이, 그 다음에는 사또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사또 자신이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각했지요. 또다시 청화독이다. 누가 이런 짓을? 혹시 감옥에 갇힌 만보기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만보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그가 범인일 리는 없었지요.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또의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게 빛나는 시각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의 집 마당에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하인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토끼는 천천히 사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토끼를 막지 않았고 모두가 그전없을 잃고 바라보기만 했지요. 토끼가 사또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또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었지요. 토끼는 사또의 침상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끼의 몸에서 하얀 빛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 형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무슨... 사또의 입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빛이 가득한 방 안에서 토끼의 모습은 서서히 사람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지요. 소녀는 순백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사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또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지요. 연아? 내 딸 연아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연아입니다. 열해 전에 숲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딸이에요.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열해 전 그의 어린 딸 연아는 숲에서 놀다가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녀가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연아는 침상 옆에 앉아 사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만보기를 풀어주셔야 해요. 사또는 혼란스러웠지만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신하들을 불러 만보기를 데려오라 명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보기는 사또의 침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연아는 미소 지으며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해준 하얀 토끼이기도 하지요. 만보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에서 그가 구해준 하얀 토끼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지요. 연아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해 전 저는 숲에서 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 숲의 신령님께서 저를 발견하셨지요. 신령님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 토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지요. 연아의 이야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병에 걸린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 숲은 신령의 땅이고 함부로 약초를 채취하거나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웅이라는 여자와 함께 숲의 약초를 모두 차지하려 했지요.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웅은 아버지의 밀정이었어요. 그녀는 만복님을 유혹해 약초의 장소를 알아내고 그를 모함의 감옥에 가두도록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만복님이 사실은 그 숲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그 말에 사또와 만복이 모두 놀랐습니다. 연아는 만복이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만복님, 당신은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자 그 숲을 지키던 집안의 마지막 피입니다. 신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산중에서 돌아가셨지만 숲이 당신을 키웠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본능적으로 약초를 알고 숲과 대화할 수 있었지요. 만보기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노랫소리,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큰 불이 난 날 그가 홀로 숲으로 도망쳤던 일까지. 그래서 만복님이 동물들을 구해주었을 때 그들은 신령님께 알렸어요. 그리고 저도 만복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선웅과 아버지는 숲의 약초를 욕심내다가 신령님의 분노를 샀어요. 청화독은 신령님의 경고였답니다. 연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또는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만보기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일을 해하고 신령의 땅을 더럽혔다. 만보가 나를 용서해다오. 만보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연아는 작은 주머니에서 약초를 꺼내 사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약속하세요. 더 이상 신령의 숲을 탐하지 않겠다고요. 사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마셨습니다. 그의 안색이 곧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만복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그곳이 당신의 진정한 집이니까요. 만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과거를 알게 된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선홍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선홍은 어디 있습니까? 연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홍은 도망쳤어요. 하지만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녀는 자신의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거래요. 그날 밤 만복이는 사또의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만복이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홍에 대한 기억도 떠올랐지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놀라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또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만복이의 모든 누명을 벗겨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또는 스스로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또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지? 아니, 그분의 딸이 돌아왔다더군. 10해 만에 말이야. 만복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니. 참으로 세상일이 오묘하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만복이는 사또의 집에서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자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어떤 이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복이가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연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사또도 서 있었지요. 사또는 이제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이리 오거라. 사또의 부름에 만복이는 다가갔습니다. 사또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너를 해쳤고 신령의 땅을 더럽혔다. 이제 나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벌을 받을 것이다.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님,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원한을 품지는 않겠습니다. 사또는 만복이의 너그러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나는 유배를 떠날 것이다. 만복이는 침묵했습니다. 연하가 앞으로 나와 말했지요. 만복님, 이제 당신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관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조정에 청원하셨답니다. 만복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이 제 집이고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연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강물에 무슨 일이냐? 말을 똑바로 하거라. 달려온 사람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홍이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망가던 중에 다리가 무너져서.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복이는 망설임 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사또와 연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소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둑에 모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만복이가 다가가 보니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부서진 다리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선홍이 저 다리를 건너다가 무너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떠내려갔을 거예요. 이 급류에선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만복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그가 선홍을 구했던 곳이었지요. 운명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홍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복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연하의 물음에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해야 할지. 연하는 만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령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선홍은 자신의 업보를 마주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은 강가를 수색했지만 선홍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입었던 옷자락 하나만이 물에 젖은 채 바위에 걸려 있었을 뿐이었지요. 만복이는 그 옷자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홍씨, 왜 그랬습니까? 해가 저물 무렵 사또는 수색을 중단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선홍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만복이와 연하 그리고 사또만이 강가에 남았지요.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다. 선홍을 이용해 약초 명당을 차지하려 했으니 결국 모두에게 불행만 가져왔구나. 연하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하세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보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만보가, 이제 나는 유백일에 오를 것이다. 내 욕심이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으니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연하를, 내 딸을 부탁한다. 만보기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만복님과 함께 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10해 동안 토끼로 살면서 저는 그 숲이 제 진정한 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만복님을 돕고 싶어요. 만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사흘 후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어 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는 떠나기 전 만보기와 연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 딸아, 그리고 만보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다오. 이제 나는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 것이다. 연하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히 계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사또는 만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보가, 내 딸을 부탁한다. 그리고 신령의 숲을 잘 지켜다오.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와 연하가 숲을 지킬 것입니다. 사또가 유백일에 오르고 마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새 사또는 만보기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만보기는 정중히 거절했지요. 대신 그는 신령의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살며 약초를 캐고 병든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새 사또는 만보기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신령의 숲은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보기와 연하는 초막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지요. 떠나기 전날 밤, 만보기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은빛 비단 같았지요. 선홍 씨, 당신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만보기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멀리 강 하류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선홍이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공허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잊은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초막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돌아온 지도 한 달이 지났지요.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그와 함께였으니까요. 만보기는 약초밭을 가꾸고 있었고 연하는 초막 주변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만복 오빠, 이쪽으로 보세요. 연하의 밝은 목소리에 만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2살의 소녀가 아니라 18살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지요. 신령의 힘으로 토끼에서 인간으로 돌아온 그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여 이제는 거의 성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연하야? 만보기가 다가가자 연하는 작은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빨갛게 익은 산딸기가 가득했지요. 제가 직접 따온 산딸기예요. 같이 먹어요. 연하의 미소는 해맑았습니다. 만보기도 미소를 지으며 산딸기 한 알을 집어 먹었지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구나. 고맙다. 연하야. 두 사람은 초막 앞 돌계단에 앉아 함께 산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숲은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그날 밤 달이 떠오를 무렵 만보기는 초막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밤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보기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사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슴은 다름 아닌 만보기가 예전에 덫에서 구해준 바로 그 사슴이었지요. 사슴은 만보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여러 동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토끼, 다람쥐, 심지어 작은 새들까지. 여러분이 또 찾아왔군요. 만보기는 미소를 지으며 동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그냥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신령의 숲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지요. 그들은 만보기를 인정하고 그를 숲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연하가 초막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우리를 보러 왔구나. 사슴이 천천히 다가와 연아의 손을 핥았습니다. 연아는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녀는 한때 토끼였기에 동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만복 오빠, 오늘 밤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연아의 말에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만복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약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연아는 초막에 남아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만복이는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그의 귓가에 위안을 주었고 아침 햇살이 숲의 이슬을 반짝이게 했지요. 문득 만복이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의 앞에 예전에는 없던 작은 샘이 솟아나 있었지요. 맑고 투명한 물이 바위 틈에서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샘인데 만복이가 샘에 다가가자 물 위에 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 모습이 흐려지더니 다른 이미지로 변했지요. 그것은 선홍의 얼굴이었습니다. 선홍 씨, 만복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은 단지 물결의 장난이었을 뿐이었지요. 만복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도 선홍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는 샘물을 한 움큼 떠서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달콤하면서도 시원했고 마시자마자 온몸에 활력이 돌았지요. 이것은 신령의 물이로구나. 만복이는 물통을 꺼내 샘물을 담았습니다. 연아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리고 약초를 캐기 위해 더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연아는 초막에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만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세요? 연아가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만 이곳이 만복이라는 분의 초막인가요?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복 오빠는 지금 약초를 캐러 나갔어요. 곧 돌아올 텐데 들어오셔서 기다리시겠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인사만 하고 싶었을 뿐이오. 만복이가 돌아오면 전해주시오. 신령의 숲을 잘 지켜주어 고맙다고 말이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연아가 한 번 더 물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이상하게도 그가 걸어간 자리에는 흰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가 돌아왔을 때 연아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만복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 노인은 아마도 신령님이셨을 거예요. 연아의 말에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신령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이와 연아는 점점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아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하였고 만복이는 그녀를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신령의 숲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복이를 산신령의 후계자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병이 들면 그를 찾아 산으로 올라왔고 만복이와 연아는 언제나 그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만복이의 약초 솜씨는 날로 발전하여 이제는 그 명성이 멀리 한양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복 오빠, 오늘은 어디로 약초를 캐러 가실 건가요? 아침 햇살이 초막창으로 들어올 때 연아가 물었습니다. 만복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오늘은 강가로 가볼까 합니다. 연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만복이가 가끔 혼자 강가로 향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요. 그곳은 만복이가 선홍을 구했던 곳이었고 또한 선홍이 사라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가드릴까요?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오겠소. 금방 돌아올 테니 연아는 초막을 지키고 있으시오. 만복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초막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밟으며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지요. 숲은 평화롭게 그를 맞아주었고 새들은 그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노래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흐르는 물소리가 만복이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잠시 물살을 바라보았지요. 이곳에서 그는 선홍을 만났고 또 이곳에서 그녀를 잃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물살 속에서
내가 정말 건져낸 건 그녀였을까? 아니면 나의 운명이었을까? 만보기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홍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지요. 그녀의 배신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은 진심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던 만보기의 시선이 문득 멈췄습니다. 물결 사이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작은 옥비녀였습니다. 물에 오래 있었음에도 빛을 잃지 않은 그 비녀는 선홍이 쓰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만보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손에 쥐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나 선홍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흰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만보기는 가끔 강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 때로는 그저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강 건너편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실루엣이 선홍과 닮아 있었지요. 만보기가 놀라 일어서자 여인은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선홍 씨였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만보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의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린 것처럼 말이지요. 초막으로 돌아온 만보기를 연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스한 봄볕 같았지요. 돌아오셨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만보기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드오. 그날 밤 초막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상쾌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연하야, 내가 그날 강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을 테지. 연하는 만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오빠가 선홍을 구한 것도, 그녀가 배신한 것도, 그리고 제가 토끼로 변해 오빠를 만난 것도 모두 신령님의 뜻일 거예요.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홍을 구한 것은 운명이었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은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았지요. 이제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살며 신령의 숲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연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언덕 너머로 사슴이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작은 토끼들이 풀잎 위를 뛰놀았지요. 만보기와 연하는 그렇게 숲의 일부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밤이면 만보기는 강가를 찾아 물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지요. 그날 그 물살 속에서 내가 정말 건져낸 건 그녀였을까? 아니면 나의 운명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강물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도 흘러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만보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산과 강, 그리고 신령의 숲에 스며들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선홍의 유혹을 믿으셨을까요? 은혜의 순환과 배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그 대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 초막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만보기와 연하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는 법이지요.